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험준한 산악도로 위로 하늘이 뚫린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민서준이 탑승한 최고급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운 빗길을 가르며 위태롭게 질주했고, 그 뒤를 쫓는 정체불명의 개조 차량 세대가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었다. 고요한 밤에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총성과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산란하게 울려 퍼졌다. 서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백미러를 응시하며 핸들을 꽉 잡은 운전기사에게 더 속도를 내라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지시했다. 추격자들이 쏜 총알이 뒷바퀴를 정확하게 관통하며 거대한 차체가 중심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운전기사는 필사적으로 방향을 잡으려 했지만 젖은 노면 위에서 미끄러진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끔찍한 굉음과 함께 차체가 여러 번 구르며 찌그러졌고, 서준의 의식은 강렬한 충격과 함께 흐릿해졌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비수처럼 쏟아지는 차 안에서 그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피투성이가 되어 점차 의식을 잃어갔다. 벼랑 끝 숲속에 처박힌 차량의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빗물은 붉은 피와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추격자들의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춰서고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무기를 들고 사고 현장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기에 생존자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살기 어린 움직임이었다. 서준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저승사자 같은 그림자들을 무력하게 바라보았다.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나타나 빗줄기를 가르며 지상으로 착지했다. 근처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이지아는 산속의 이변을 감지하고 현장에 도착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허리춤에 숨겨둔 단검을 꺼내 들었고,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창백하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아는 다친 남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과감하게 드러내며 무장한 적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이지안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순식간에 선두에 있던 남자의 급소를 가격했다. 당황한 적들이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그녀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상대의 관절을 꺾고 무기를 빼앗았다.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묻혔고, 그녀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눈앞의 적을 제압하는 것에만 집중된 숙련된 살수의 그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적까지 쓰러뜨린 지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찌그러진 차문을 억지로 뜯어냈다. 피범벅이 된 서준을 발견한 그녀는 신속하게 그의 상태를 살피고는 망설임 없이 그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폭발 위험이 감지되는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큰 체격의 서준을 부축하여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갔다.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솟구친 불길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지아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 숲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은밀한 자연 동굴로 서준을 옮겨 눕혔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굴 안은 눅눅하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능숙한 손길로 젖은 옷을 찢어 서준의 상처를 지혈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다. 서준은 고통 속에서도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강인한 기운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며 그녀의 얼굴을 눈에 새기려 노력했다. 서준의 몸은 부상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적들이 사고 직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경가스 때문에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성분이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의 억제력을 무너뜨렸고, 그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지안의 팔을 낚아챘다. 지안은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서준의 눈빛은 이미 욕망과 혼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좁은 동굴 안에서 타오르는 모닥불빛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얽혔고, 서준은 본능에 이끌려 지안을 거칠게 끌어안았다. 지안은 처음에는 그를 밀어내려 했으나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후의 고향감과 그에 대한 알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저항을 멈췄다. 폭우가 고립시킨 그 밤에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탐하며 잊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원초적인 끌림이자 비극적 운명의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동굴 입구로 스며들며 서준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가 무거운 눈을 떴을 때 곁에 있던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타다 남은 모닥불의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서준은 멍하니 텅 빈 자리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독특한 문양의 단추 하나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 단추는 그녀가 실존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였다. 서준은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 단추를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았으며 가슴 한구석에 깊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을 구해주고 호련히 사라진 그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배후를 찾아내 응징하고 그날 밤에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서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에 폭풍우가 지나가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지안의 삶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갇힌 듯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쥐고 있었고 선명하게 드러난 2줄은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다.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로 다가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하고 야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는 주머니에서 차갑게 식은 금속 물체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날 밤 동굴에서 민서준이 정신을 잃었을 때 그의 옷에서 떨어진 용문양이 정교하게 조각된 가문의 반지였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뱃속의 아이와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이 반지뿐이었고 이것이 그녀와 그 남자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녀는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지 못한 채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했다. 결국 지아는 고아원 시절부터 자매처럼 지내온 유일한 친구 최유라에게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도심의 한적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지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유라에게 그날 밤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유라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지안이 꺼내놓은 반지를 보는 순간 눈동자가 묘하게 반짝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지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에 놓인 영롱한 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유라는 그 반지가 재계 서열 1위인 하늘그룹 후계자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잡지에서 본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지안을 위로하려는 마음 대신 검은 욕망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유라는 가난하고 비루한 자신의 현실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눈앞에 왔음을 직감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하는 척 연기했다. 지안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의 손놀림은 뱀처럼 은밀하고 빨라졌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수면 유도제를 꺼내 지안이 마시던 과일 주스 잔에 망설임 없이 털어넣었다. 하얀 가루가 음료 속으로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유라는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잠시 후 자리로 돌아온 지아는 아무런 의심 없이 친구가 건네는 잔을 받아들고 목을 축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아는 밀려오는 급격한 졸음과 어지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테이블 위로 힘없이 쓰러졌다. 유라는 주위를 빠르게 살핀 뒤 의식을 잃은 지안의 손에서 반지를 거칠게 빼앗아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딱 맞는 반지의 차가운 감촉에 그녀는 전율을 느꼈고 이제 이 운명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쓰러진 친구를 차갑게 외면한 채 계산을 마치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 며칠 뒤 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럽게 치장하고 하늘그룹 본사 로비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반지를 보여주며 자신이 민서준 대표가 애타게 찾고 있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주장했다. 직원은 반지의 문양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즉시 비서실로 연락을 취했고 유라는
VIP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그녀는 거울을 보며 표정을 고상하고 연약하게 가다듬었다. 민서준은 집무실로 들어온 최유라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이 아닌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에 꽂혔다. 그가 기억하는 그날 밤의 여인은 강인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었지만 눈앞의 여자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린 모습이었다. 서준은 잠시 의구심을 품었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기억의 혼란일 수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무엇보다 가문의 반지는 절대 위조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기에 그는 의심을 거두었다. 서준은 유라에게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용기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했다. 유라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늘어놓으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그를 구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서준은 그녀가 입은 것으로 위장한 어깨의 가짜 상처를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생명의 은인인 그녀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한편 이지아는 낯선 모텔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는 몽롱한 정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유라는 온데간데 없었고 가방은 파헤쳐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소중하게 간직했던 반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믿기 힘든 현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 유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아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 유라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거리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는 하늘그룹 민서준 대표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과 약혼을 발표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가득히 클로즈업된 최유라의 얼굴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서준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용암처럼 끌어올라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거대한 기업의 권력 앞에선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였다. 게다가 그녀의 뱃속에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기에 함부로 위험에 뛰어들 수 없었다. 지아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차가운 빗속을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고 뼛속까지 시려오는 추위를 느꼈다. 지금 나서서 진실을 주장해봤자 증거를 뺏긴 자신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을 게 뻔했다. 유라는 이미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녀를 건드리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지아는 억울함을 가슴 깊은 곳에 묻고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서준을 향한 원망보다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뱃속의 아이는 서준의 핏줄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지아는 이 아이만큼은 저 더러운 욕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기로 결심했다. 이지아는 가지고 있던 짐을 정리하고 휴대전화를 강물에 던져버리며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그녀는 이제 이름도 신분도 모두 지운 채 오직 아이를 위한 그림자로 살아가야만 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언젠가 힘을 키워 다시 돌아올 날을 기약하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어느덧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계절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이지안의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녹지 않았다. 그녀는 미국 서부의 한 황량한 도시에서 섀도우라는 이명으로 활동하며 위기관리 컨설턴트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안회사의 자문위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기업의 치명적인 약점을 방어하고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해결사였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순수함을 잃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워졌으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차가운 이성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안이 업무를 마치고 고급 오피스텔로 돌아오자 거실 소파에는 5살 난 아들 이도윤이 태블릿 PC에 열중하고 있었다. 도윤은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복잡한 코딩 언어와 보안 시스템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아이의 날렵한 콧날과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는 민서준을 쏙 빼닮아 지안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하지만 도윤의 깊고 맑은 눈동자만큼은 지안을 닮아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도윤은 엄마가 돌아온 인기척에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고 지안의 차가웠던 표정은 봄눈 녹듯 사라졌다. 아이는 엄마가 오늘 처리한 일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뉴스에 나온 국제기업의 해킹 방어 성공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지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가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윤은 낯선 서울이라는 단어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엄마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서울의 하늘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숨이 막힐 듯했다. 최근 그룹의 핵심 데이터 센터가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고 보안팀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었다. 상석에 앉은 민서준 대표는 무능한 임원들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고 회의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민서준의 곁에는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최유라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6년 전 생명의 은인이라는 타이틀로 서준의 약혼녀 자리를 꿰찼지만 그녀의 무지와 허영심은 날이 갈수록 서준을 지치게 했다. 유라는 서준의 팔을 잡으며 진정하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준은 그녀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결국 서준은 비서실장에게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소문난 섀도우를 당장 스카우트하라고 지시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으니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불해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하고 그룹의 보안을 완벽하게 재구축해야만 했다. 비서실장은 섀도우가 신분을 철저히 숨기는 인물이라 접촉이 어렵다고 보고했으나 서준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고 섀도우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판단했다. 며칠 뒤 이지아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굽 높은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하늘그룹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가 착용한 짙은 선글라스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없게 만들었고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6년 전 초라하게 도망치듯 떠났던 그곳에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되어 당당히 돌아왔다. 그녀의 심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복수와 진실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안내 데스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지아는 천천히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6년 전 최유라가 자신을 배신하고 비열하게 웃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번 귀국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빼앗긴 자신의 인생과 아이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갔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실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오는 여자를 바라보았고 순간 알 수 없는 기시감에 사로잡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외모는 세련되고 차가웠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분위기는 6년 전 빗속에 그날 밤 느꼈던 강렬한 에너지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서준은 멍하니 그녀를 응시하다가 비서실장의 헛기침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악수를 청했다. 지아는 선글라스를 벗고 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이름을 섀도우 대신
이지안이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그녀는 과거의 가명을 버리고 본명을 사용함으로써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드러냈다. 서준은 그녀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지만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는 못하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정전기 같은 찌릿한 전류가 흘렀고 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지아는 현재 하늘그룹이 처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 임원들은 쥐 죽은 듯 그녀의 말에 경청했다. 그녀는 스크린에 복잡한 네트워크 구성을 띄우고 해커들의 침투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였다. 서준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시각 최유라는 쇼핑을 마치고 회사에 들렀다가 회의실 분위기가 평소와 다름을 감지하고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녀는 서준이 낯선 여자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인 위기감과 질투를 느꼈다. 유라는 회의실로 불쑥 들어와 섀도우라는 여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교양이 없었으며 중요한 회의 흐름을 끊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지아는 유라를 쳐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고 6년 만에 마주한 옛 친구의 변하지 않은 천박함의 비웃음을 보냈다. 그녀는 유라의 질문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무시하고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브리핑을 이어갔다. 서준은 유라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나 그녀에게 당장 나가 있으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유라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져 발을 구르며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지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회의가 끝나고 서준은 지안에게 계약 조건을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에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지안은 담담하게 계약서에 서명하며 앞으로 보안팀장으로서 그룹 내 상주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이것으로 그녀는 적진 깊숙한 곳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서서히 그들의 목을 조여갈 준비를 마쳤다. 서준은 지안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며 혹시 우리 예전에 만난 적이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안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흔한 작업 멘트치고는 너무 진부하다며 차갑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서준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지아는 주먹을 꽉 쥐고 심호흡을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아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을 다시 만난 충격과 그에 대한 여전한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뒷좌석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들 도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나약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며 오직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그날 밤 도윤은 엄마의 노트북을 통해 하늘그룹의 내부 서버에 접속하여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가 일하게 될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하며 보안 시스템을 놀이터처럼 헤집고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유라의 프로필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엄마가 예전에 보여준 낡은 사진 속에 이모와 이름은 같지만 얼굴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예리한 눈썰미로 알아차렸다. 지아는 도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저 멀리 하늘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이 보였고 그녀는 그곳을 향해 건배를 제안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사냥터에 들어선 사냥꾼처럼 그녀는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다가갈 것이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다음날 아침 지아는 도윤을 최고급 국제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길에 올랐다. 유치원 입구에서 도윤은 엄마의 볼에 뽀뽀를 하며 오늘도 멋지게 악당들을 물리치라고 응원했다. 지아는
아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 미소를 지으며 회사로 향하는 엑셀을 밟았다. 그녀의 차는 막힘없이 도로를 질주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실행할 첫 번째 작전 계획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편 민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에 앉아 6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이지안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이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본물 터지듯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최유라가 정말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단추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하늘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인천화학공장에서 한밤중에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가 접수되었다. 사이버 테러와 물리적 타격이 동시에 가해진 복합적인 공격이었고 공장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민서준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며 이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했고 그녀는 이미 현장으로 이동 중이라며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전장의 지휘관처럼 냉철함이 묻어났다. 현장에 도착한 서준은 검은 연기가 치솟는 공장을 보며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이지안이 도착해 방화복도 갖춰 입지 않은 채 보안 통제실로 향하려 했고 직원들이 위험하다며 그녀를 만류했다. 하지만 지안은 중요한 서버 데이터가 소실되기 전에 백업을 해야 한다며 그들을 뿌리치고 연기, 자욱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준은 그녀의 무모한 행동에 경악하며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제지로 발이 묶였다. 건물 안은 매캐한 연기와 유독 가스로 가득 차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지안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능숙하게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 익혔던 생존 기술을 활용해 무너진 잔해들을 피하며 서버실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킹 흔적을 역추적하고 데이터를 안전한 클라우드로 전송했다. 마지막 파일이 전송 완료되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파이프가 그녀를 덮쳤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서준은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소음과 비명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검은 연기를 뚫고 지안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여 있었고 옷은 곳곳이 찢어져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중요한 하드디스크가 들려 있었다. 서준은 체면도 잊은 채 달려나가 쓰러지려는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품에 안았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지안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고 서준은 그녀를 구급차 쪽으로 인도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안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오른쪽 어깨 부분 옷감이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의료진이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찢어진 옷을 걷어내자 하얀 피부 위에 선명하게 남은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다. 서준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 흉터는 6년 전 사고 당시 자신을 구했던 여인이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와 위치나 모양이 정확히 일치했다. 최유라는 그동안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 흉터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주장해왔기에 서준은 의심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지안의 어깨에 남은 흉터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결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서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혼란과 의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지안은 서준의 시선이 자신의 어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옷을 추스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치료가 끝나는 대로 복귀하겠다고 사무적으로 말하고 돌아섰다. 서준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격동을 느꼈지만 섣불리 그녀를 잡을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지난 6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서울 본사로 복귀한 지안은
피로가 채 풀리지 않았지만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출근해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이도윤은 엄마가 걱정되어 몰래 유치원을 빠져나와 하늘그룹 본사로 향했다. 도윤은 작은 체구와 귀여운 외모를 이용해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하고 직원 전용 출입구로 능숙하게 잠입했다. 아이는 태블릿 PC를 이용해 건물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대범함을 보였다. 로비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윤은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엄마의 사무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던 민서준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서준 역시 길을 막고 서 있는 꼬마 아이를 발견하고 멈춰섰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의 눈매와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다. 서준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윤은 낯선 어른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러 왔다며 자신의 이름을 이도윤이라고 밝혔고 서준은 그 이름에서 묘한 울림을 느꼈다. 서준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지만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 순간 이지안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도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고 아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지안은 서준에게 아이가 실례를 범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하고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서준은 지안과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와 아이의 외모에서 지울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떠나는 지안의 뒷모습을 보며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내려 저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최유라는 서준이 공장 사고 현장에서 이지안을 구했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에 차서 지안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지안에게 주제를 알라며 소리를 질렀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으로 흩뿌렸다. 하지만 지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라의 팔을 낚아채며 더 이상 예전의 힘없는 친구가 아님을 경고했다. 지안의 서늘한 눈빛과 압도적인 악력에 눌린 유라는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유라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서준을 찾아가 하소연하려 했지만 비서실장은 대표님이 중요한 업무 중이라며 만남을 차단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녀는 해결사를 고용해 이지안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그녀를 회사에서 내쫓을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불사할 만큼 도끼에 차 있었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지안은 도윤을 재우고 나서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도윤의 초음파 사진과 6년 전 서준이 남기고 간 단추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서준이 도윤을 바라보던 눈빛을 떠올렸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녀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만 했다. 서준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잠겨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이지안의 인사기록과 최유라의 과거 행적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6년 전 사고 당일에 블랙박스 영상 복원 전문가를 섭외하라는 지시를 추가로 내렸다. 이제 그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오직 팩트와 증거로만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유라는 이지안이 회사에 들어온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안을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비열한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지안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기밀 문서가 담긴 USB를 숨겨놓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질투와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중요한 임원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최유라는 보안팀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이닥쳐 이지안을 산업 스파이로 지목했다. 그녀는 지안이 경쟁사에 핵심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지안의 소지품을 뒤지라고 명령했다.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은 수군거렸고 민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유라의 무례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제지하려 했으나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보안 요원이 지안의 가방에서 유라가 미리 심어둔 USB를 찾아내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다. 최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USB를 흔들어 보이며 이지안이야말로 회사를 망가뜨리려는 암적인 존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당장 이 여자를 해고하고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모든 증거가 지안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듯한 상황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지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팔짱을 끼고 유라의 연극을 관람하고 있었다. 민서준이 무겁게 입을 열어 지안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하자 지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며 유라가 찾은 그 USB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유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자신이 심어둔 파일이 확실했기에 코웃음을 치며 그러라고 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영상은 기밀 문서가 아닌 어젯밤 사무실의 CCTV 녹화 화면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유라가 주위를 두리번거하며 지안의 책상에 무언가를 몰래 숨기는 장면이 고화질로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고 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유라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안은 미리 사무실 곳곳에 초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유라가 함정을 팔 것을 예측하여 역으로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무고 죄와 증거, 조작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유라에게 또박또박 읊어주었다.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서준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그동안 유라의 응석을 받아주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보안팀에게 당장 그녀를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유라는 서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오해라며 울부짖었지만 서준은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끌려나가는 유라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소동이 마무리된 후 서준은 지안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녀가 겪었을 수모에 대해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지안은 사과를 받을 필요 없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즉시 업무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서준은 그런 그녀의 철두철미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녀가 가진 내면의 단단함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곁을 지켜줄 유일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민서준은 비밀리에 고용한 사립탐정으로부터 충격적인 중간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6년 전 사고 당시 구조 기록과 병원, 입원 기록을 대조한 결과 최유라의 행적에 설명되지 않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이지안이 미국으로 출국한 시점과 이도윤이 태어난 시기를 역추적하면 그날 밤과의 연관성이 99%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준은 손에 든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더 이상 심증만으로 고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비서실장에게 이도윤의 유전자 샘플을 은밀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거짓된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었기에 용기를 내야만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평온해 보였지만 서준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도윤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만약 그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맞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온 최유라는 분노와 수치심에 술병을 집어던지며 발광했다. 그녀는 이제 서준의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이대로 물러날 수 없었던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어둠의 세계에 있는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이지안과 그 아이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는 끔찍한 의뢰를 했다. 며칠 뒤 지안은 도윤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낌새를 챘다. 백미러에 비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지안은 도윤을 안심시키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우회로로 핸들을 꺾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최유라가 보낸 자객들임을 알아차리고 전투태세에 돌입했다. 도윤은 엄마의 긴장된 표정을 읽고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주변의 CCTV와 신호등 제어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다. 5살 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도윤은 엄마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움직였다. 지아는 아들의 기특한 행동에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으며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한 위험한 질주를 시작했다. 좁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빠져나온 지아는 폐공장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도윤에게 절대 차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검은 승합차가 굉음을 내며 멈춰섰고 험상빛은 남자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내렸다. 숫자는 어림잡아 10명. 훈련받은 전문가들은 아니었지만 무기를 든 건장한 남성들을 상대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터였다. 지아는 손목을 풀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았고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시각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민서준은 손에 든 종이를 보고 환희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결과지는 친자관계 성립 99, 9%라는 숫자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도윤은 의심할 여지 없는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안의 차량 위치가 심상치 않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서준은 자켓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경호팀에게 전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폐공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지아는 짐승 같은 감각으로 자신을 둘러싼 사내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그녀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놈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동시에 달려들자 그녀는 몸을 낮게 숙여 공격을 피하고 선두에선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지안의 반격은 춤을 추듯 빠르고 치명적이었지만 놈들은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며 포위망을 좁혀왔고 그녀의 체력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놈들의 무기가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차 안에 있는 아들 도윤이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녀는 다시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공터로 돌진해 들어왔다. 민서준은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그의 눈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빗속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여자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심장이 냈는 듯한 충격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가 놈들의 공격을 피하고 관절을 꺾어 제압하는 움직임은 6년 전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 여인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다. 서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의심의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확신이라는 명료한 진실만이 남았다. 최유라가 흉내낼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기백과 뛰어난 생존 본능은 오직 이지안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었다. 서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함을 지르며 난투극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고 지안을 위협하는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예상치 못한 지원군의 등장에 당황한 깡패들은 주춤거렸고 서준은 그 틈을 타 지안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앞을 막아섰다. 그는 비에 젖은 양복을 입은 채였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재벌 총수의 위압감은 일개 깡패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지안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보호하는 서준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묘한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서준은 뒤이어 도착한 경호팀에게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차갑게 명령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기 시작했다. 빗속에 쓰러진 깡패들은 신음하며 바닥을 기었고 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지안에게 몸을 돌렸다. 서준은 지안의 상처 입은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괜찮으냐고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빗소리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안은 괜찮다며 짐짓 태어난 척했지만 서준의 뜨거운 눈빛을 마주하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뛴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수만 가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때 차문이 열리고 도윤이 울먹이며 뛰쳐나와 엄마의 품에 안겼고 지아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떨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서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임을 뼛속 깊이 느끼며 솟구치는 부성애와 지안에 대한 미안함에 가슴이 메어왔다. 서준은 도윤의 눈높이에 맞춰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얼굴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도윤에게 이제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도윤은 낯선 아저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표정에 경계심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 모습은 영락없는 부자의 상봉이었다. 지아는 서준과 도윤이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왜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짐을 짊어졌느냐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그 속에는 분노보다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애틋함이 가득했다. 지아는 흐르는 빗물에 눈물을 감추며 당신을 믿을 수 없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최유라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미혼모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으며 최유라에 대한 차가운 사리가 끓어올랐다. 서준은 지안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아이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해와 거짓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만을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아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남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서준의 경호팀이 현장을 수습하고 깡패들을 연행하는 동안 그는 지안과 도윤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 세 사람은 남이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었고 그들을 갈라놓으려 했던 최유라의 파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며칠 뒤 하늘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연단 근처에 서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해 보였다. 그는 오늘 밤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6년간 감춰져 왔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었다. 최유라는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짙은 화장으로 불안한 기색을 감춘 채 서준의 곁을 맴돌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깡패들을 동원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연락이 두절되자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서준이 자신을 파티에 불렀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서준의 눈빛에는 경멸과 증오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자 사회자가 민서준 대표의 기념사를 알리는 안내방송을 했다. 서준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최유라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은인을 소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유라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것이라 기대하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서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최유라가 아닌 이지안이었고 순간 장내에는 의아함이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무대 뒤편에서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이지안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나왔고 그녀의 등장에 최유라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지안은 서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청중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고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서준은 지안의 손을 잡고 그녀야말로 6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진짜 영웅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무대 뒤편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최유라가 그동안 숨겨왔던 거짓말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6년 전 카페 CCTV 속에서 유라가 지안의 음료에 약을 타고 반지를 훔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어서 유라가 최근 사주한 청부폭력업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며 그녀의 악랄한 본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유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비난의 중심에 섰다. 최유라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저것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달려가 매달리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제지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여 그녀의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녀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대로 혼자 파멸할 수는 없다는 끔찍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위를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다. 그때 무대 한켠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던 이도윤이 부모의 손을 놓고 무대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유라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경호원들의 빈틈을 파고들어 도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아이를 낚아채 품속에 숨겨두었던 과도를 꺼내 아이의 목에 겨누며 누구든 다가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민서준과 이지아는 쏘스라치게 놀라 앞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유라가 칼날을 아이의 목에 더 깊이 들이대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유라는 도윤을 방패 삼아 뒷걸음질 치며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고 그녀의 눈에는 살기와 눈물이 뒤범벅되어 있었다. 도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를 보며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고 입술을 꾹 깨물며 버티고 있었다. 지아는 아들의 그런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최유라는 도윤을 끌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도망쳤고 서준과 지아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 뒤를 쫓았다. 호텔 옥상은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도심의 야경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펼쳐져 있었다. 유라는 옥상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서 다가오는 서준과 지안을 향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소리질렀다. 바람에 흩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찢어진 드레스는 그녀의 몰락한 처지를 대변하는 듯 처참해 보였다. 서준은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제발 진정하고 아이를 놓아달라고 애원하듯 설득을 시도했다. 그는 유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며 돈이든 해외 도피든 다 보장할 테니 제발 아이만은 다치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유라는 이미 서준의 말은 무엇도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칼끝은 여전히 도윤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숴버리겠다며 서준과 지안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겠다고 저주를 퍼부었다.
이지아는 서준이 유라의 주의를 끄는 동안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반대편으로 조용히 이동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감각을 되살려 바람의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며 유라의 빈틈을 찾기 위해 숨을 죽였다. 도윤은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눈치챘지만 눈동자를 굴려 신호를 보내는 엄마의 의도를 파악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는 엄마를 믿었고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서준은 유라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비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유라를 외면하고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그녀의 감정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유라는 서준의 굴복하는 모습에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고 칼을 쥔 손에 힘이 살짝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지안이 표범처럼 튀어나와 유라를 향해 몸을 날렸다. 지안은 정확하게 유라의 손목을 가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뒤 그녀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 넘어뜨렸다. 동시에 서준이 달려들어 도윤을 낚아채 안전한 곳으로 끌어안고 뒹굴며 위험 지역을 벗어났다. 유라는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지만 지안의 완벽한 제압 기술에 꼼짝도 할 수 없었고 그녀의 마지막 발악은 허공을 갈랐다. 뒤이어 옥상문이 열리고 경찰 특공대와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유라에게 수갑을 채우며 상황은 종료되었다. 경찰에게 연행되어가는 최유라는 끝까지 서준을 바라보며 저주 섞인 비명을 질러댔지만 서준은 더 이상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는 도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끊임없이 속삭여주었다. 지아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드레스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그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거친 바람이 부는 옥상 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서준은 지안의 얼굴을 감싸주고 다친 데는 없는지 살피며 그녀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했다. 지안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 했지만 서준이 그녀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그는 이제 모든 악몽이 끝났고 우리 앞에는 행복한 날들만 남았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도윤은 아빠와 엄마의 품 사이에서 비로소 환한 미소를 되찾았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다음 날 뉴스는 하늘그룹 창립 기념 파티에서 벌어진 인질극과 최유라의 범죄 행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여론은 탐욕에 눈먼 최유라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용감하게 아이를 구한 이지안과 민서준의 가족사에 대해 동정과 응원을 보냈다. 하늘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등락을 보였으나 서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해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유라의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지아는 병원에서 도윤의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준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의사는 도윤이 큰 외상은 없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두 사람은 안도하며 서로를 마주 보았다. 서준은 지안의 손을 잡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된다며 정식으로 청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지안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고 서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최유라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앞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진술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그녀에게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 그리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최유라는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다.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지아는
씁쓸함과 동시에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을 실감했다. 민서준은 지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조용히 위로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서준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년간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진짜 은인과 아내와 아이를 고통 속에 방치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서준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대중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앞으로 하늘그룹을 투명하게 경영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 이후 서준은 회사 일보다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고 칼같이 퇴근하여 아들 도윤과 시간을 보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요리책을 보며 저녁을 준비하거나 주말이면 도윤과 함께 공원에서 공을 차며 놀아주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도윤도 점차 아빠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아는 그런 서준의 변화를 지켜보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서준은 지안과 도윤을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수목원으로 소풍을 나갔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했다. 도윤이 잠자리채를 들고 나비를 쫓아 뛰어가는 동안 서준은 지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가장 완벽한 평화라고 나직하게 고백했다. 지안은 서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예전에는 몰랐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준은 몸을 일으켜 지안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당신과 도윤이가 나를 변화시켰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 대신 심플하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며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지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아들였다. 서준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품에 안아 깊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었다. 멀리서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두 사람의 다리에 매달렸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뒹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늘그룹 본사에서는 이지안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 발표회가 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섀도우가 아니라 하늘그룹의 공식적인 보안 이사로서 당당하게 연단에 섰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서준은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사랑과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온 지아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서준과 도윤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도윤은 엄마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말했고 서준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다. 직원들은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고 하늘그룹 내에서 그들은 이상적인 가족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시련은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어떤 폭풍우도 그들을 흔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준의 가족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저녁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엄마처럼 멋진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고 야무지게 말했다. 서준과 지아는 아들의 꿈을 응원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도윤은 뒷좌석에서 곤히 잠들었고 서준은 운전을 하며 조용히 음악을 틀었다. 지아는 조수석에 앉아 잠든 아들의 얼굴과 운전에 집중하는 남편의 옆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며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다.
6년 전 비 오는 날의 비극적인 사고가 역설적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운명의 신비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상처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다가올 내일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차가 집 앞에 도착하자 서준은 잠든 도윤을 안아들었고 지아는 현관문을 열어주며 그 뒤를 따랐다. 거실에 은은한 조명이 켜지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따스한 온기가 집안 가득 채워졌다. 서준은 도윤을 침대에 눕히고 이마에 뽀뽀를 한 뒤 지안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밤바람을 맞았다. 서준은 지안을 뒤에서 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고 지안은 그의 품에 기대어 나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함께 걸어갈 긴 여정을 약속했고 그들의 맞잡은 손은 결코 놓지 않을 것처럼 단단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쟁취한 사랑이기에 그들의 행복은 더욱 값지고 견고하게 빛났다. 어둠이 걷히고 찾아온 새벽의 여명처럼 그들의 인생에는 이제 희망찬 빛만이 가득할 것이다.